이 그지 같은 집안이랑은 오늘로 끝이야. 이혼 도장 찍고 내 인생에서 꺼져!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남편 태식은 조문 대신 이혼 서류를 집어던졌습니다. 상복을 입은 저를 향해 그는 시어머니와 함께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비웃음을 흘렸죠. 10년간 시댁의 돈줄 노릇을 하던 저를 남편은 거머리라 취급하며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장례식이 끝나는 순간 자신들이 감히 판단했던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뀐다는 거리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쥔 여자와 그 사실을 모른 채 파멸의 구렁텅이로 걸어 들어가는 남편. 과연 이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잔인한 운명의 수레바퀴는 그들을 어떤 지옥으로 몰아넣게 될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주는 7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그날 이후 친척 집을 떠돌며 눈칫밥을 먹고 자랐어요. 배가 고파도 밥을 더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혜주는 숟가락을 먼저 내려놓는 법을 배웠어요. 존재감 없이 사는 법, 그게 혜주가 제일 먼저 배운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대학은 장학금과 대출로 간신히 들어갔어요. 하지만 등록금은 혜주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하루 3시간만 자며 편의점, 식당,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어요. 동기들이 축제를 즐길 때 혜주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대학 생활은 낭만이 아니었어요. 그저 탈출구였을 뿐이었죠. 졸업 후 증권사에 입사했습니다. 남성 중심 조직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을 지워야 했어요. 혜주는 숫자로만 말했습니다. 수익률로만 증명했죠. 동료들은 혜주를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독종이라 불렀습니다. 혜주는 그 별명을 들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게 살아남는 방법이었으니까요. 그런 혜주를 유심히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태식 같은 팀 과장이었어요. 태식은 혜주보다 2살 위였고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었습니다. 말도 잘하고 웃음도 잘 띄우고 분위기도 잘 맞췄거든요. 태식은 혜주가 외롭다는 걸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어요. 혜주는 야근을 마치고 회사를 나섰습니다. 우산이 없었어요. 아침에는 날씨가 맑았거든요. 혜주는 처마 밑에서 빗줄기를 바라보며 서성였습니다. 이대리,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이었습니다. 태식은 우산을 펼치더니 자연스럽게 혜주 옆에 섰습니다. 구두가 물에 젖는 것도 신경 쓰지 않는 듯 보였어요. 우산을 혜주 쪽으로 살짝 기울이면서요. 집 가는 길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시죠. 혜주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태식은 이미 걷기 시작했어요. 그날부터였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면 혜주 책상 위에 따뜻한 커피가 놓여 있었어요. 지나가다 샀는데 하나 남아서요. 태식은 늘 가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야근을 할 때면 태식이 간식을 사왔어요. 편의점에서 이벤트 하길래 혜주는 태식의 배려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할 이유도 거절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고맙다는 인사만 짧게 건넸죠.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태식은 언제나 웃었습니다. 회식 자리에서도 태식은 혜주를 챙겼어요. 먼저 혜주 옆자리를 비워뒀습니다. 이대리, 여기 앉으세요. 여기가 제일 조용해요. 혜주가 술을 거절하면 태식이 대신 막아줬습니다. 이대리는 오늘 차 가져왔대요.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식의 말이었으니까요. 혜주는 조금씩 태식에게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혜주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아무도 몰랐어요. 혜주가 먼저 말한 적이 없었거든요. 생일을 챙겨본 적도 없었고 챙겨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었어요. 혜주가 자리에 앉아 있는데 태식이 도시락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대리, 이거 좀 드세요. 이게 뭔데요? 집에서 반찬 싸왔는데 저 혼자 먹기엔 좀 많아서요. 혜주는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정갈하게 무친 나물이 담겨 있었어요. 시금치나물, 콩나물, 도라지 무침. 색깔도 예쁘게 배치돼 있었습니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태식이 머리를 극적이며 웃었어요. 반찬 가게에서 샀어요. 어머님 손맛 같다고 들었는데. 혜주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머님 손맛.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어요. 혜주는 고개를 숙이고 나물을 입에 넣었습니다. 짭짤하고 고소했어요. 정말 오래전 어머니가 해주던 맛 같았습니다. 맛있어요. 혜주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태식은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럼 다행이네요. 태식은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대리, 혹시 오늘... 네, 오늘 생일 아니에요? 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인사팀 명단에 우연히 봤어요. 축하해요. 태식은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주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거든요. 누군가 자신의 생일을 기억해 준다는 게, 축하해 준다는 게 너무 낯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겨우 그 말만 꺼냈어요. 그날 이후 혜주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태식이 말을 걸면 먼저 웃게 됐어요. 태식이 커피를 건네면 더 오래 고맙다는 말을 했습니다. 태식이 옆에 있으면 안심이 됐어요. 혜주는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지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혜주는 몰랐습니다. 태식은 이미 혜주를 분석했다는 걸요. 외롭고 의지할 곳 없고 정에 굶주린 여자. 그리고 무엇보다 돈을 벌 줄 아는 여자. 태식은 혜주의 투자 감각을 일찍부터 눈여겨봤습니다. 수익률은 늘 안정적이었고 판단은 냉철했어요. 태식은 생각했습니다. 이 여자 평생 마르지 않을 돈줄이 되겠어. 태식의 모든 배려는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우산도 커피도 도시락도 태식은 혜주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투자한 것뿐이었어요. 혜주는 28배 태식과 결혼했습니다. 작은 예식장이었어요. 하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혜주 쪽 하객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태식 쪽 친척들만 자리를 채웠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혜주에게는 태식이 있었으니까요. 신혼집은 혜주 명의로 전세를 얻었습니다. 보증금도 이사 비용도 혜주가 냈어요. 태식은 나중에 내가 다 갚을게라며 웃었습니다. 혜주는 믿었어요. 결혼 석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태식이 퇴근 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혜주야, 나 회사 그만두려고. 혜주의 손이 멈췄어요. 설거지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지금 아니면 인생 기회가 없어. 사업 한번 해보려고. 태식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려한 사업 계획서가 화면에 떠올랐어요. 그래프도 있고 숫자도 빼곡했습니다. 이거 봐. 1년만 투자하면 최소 2배는 남아. 혜주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뭔가 불안했어요. 숫자가 너무 낙관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증권사에서 평생 월급쟁이로 살 거야? 우리 이제 가정도 꾸렸는데. 태식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초기 자금만 있으면 돼. 5천만 원 정도? 5천만 원? 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었어요. 당신 통장에 있잖아. 그거면 충분해.
태식은 이미 결정한 듯 말했습니다. 혜주는 불안했어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알았어. 혜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식은 그날로 사표를 냈어요. 석 달 후였습니다. 태식의 사업은 생각만큼 풀리지 않았어요. 거래처는 계약을 미뤘고 투자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월세와 직원 급여만 나갔죠. 조금만 기다리면 돼. 곧 대박 난다니까. 태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쳤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오면 인상을 찌푸렸어요. 혜주야, 통장 좀 봐도 돼? 어느 날 저녁 태식이 물었습니다. 왜? 자금이 좀 부족해서. 이번만 당신이 한 번 더 도와줘. 혜주는 통장을 건넸어요. 태식은 금액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어? 이번 달 생활비 빼고는. 생활비는 나중에 주면 되잖아. 지금 당장 입금해야 하는 돈이 있다니까. 태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얼마나 필요한데? 3천만 원. 3천만 원? 혜주는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준 돈도 아직 회수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투자 들어오면 다 갚을 수 있어. 믿어줘. 태식은 혜주의 손을 잡았습니다. 혜주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태식의 눈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용도가 뭔데? 거래처 계약금이야. 이거 놓치면 끝이야. 그런데 이 금액이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계산적이야? 태식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혜주는 할 말을 잃었어요. 계산적이라는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미안해. 결국 혜주는 돈을 내줬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석 달에 한 번씩 태식은 혜주의 통장을 찾았어요. 용도는 늘 달랐습니다. 거래처 접대비, 사무실 보증금, 직원 급여, 자재 구입비. 혜주가 금액을 물으면 태식은 짜증을 냈어요.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사업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혜주가 투자 조언을 하면 태식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은 증권사에서 남 돈이나 굴리잖아. 사업은 달라. 실패의 책임은 늘 혜주에게 돌아왔어요. 네가 돈을 아껴서 타이밍을 놓쳤어. 내가 더 일찍 말했을 때 줬으면 이미 성공했을 거야. 혜주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어요. 결혼한 지 5년이 지났지만 태식의 사업은 여전히 적자였어요. 혜주의 통장 잔액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혜주는 야근을 늘렸어요.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보너스가 나오면 전부 태식에게 건넸죠. 고마워. 이번 달만 넘기면 돼. 태식은 그렇게 말했지만 다음 달에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혜주는 점점 가정의 안전망이 되어갔어요. 태식은 어느 순간부터 우리 돈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혜주 돈이라고 했어요. 혜주 돈으로 이번 달 월세 내야 하는데 혜주 카드로 일단 결제해놔. 혜주는 그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니까, 가족이니까, 힘들 때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혜주는 통장 정리를 하다가 멈췄어요. 결혼 전 주식 투자로 모아뒀던 돈 10억이 1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혜주는 한참을 화면을 바라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태식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물어봤자 똑같은 대답이 돌아올 게 뻔했거든요. 부부 사이에 왜 그래? 혜주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야근 준비를 했습니다. 더 벌면 되니까요. 태식을 믿으니까요. 혜주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 박옥자가 찾아왔습니다. 며느리 얼굴 좀 봐야지. 옥자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훑었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생각보다 집이 좁네. 소파에 앉으며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혜주는 차를 내왔어요. 옥자는 한 모금 마시더니 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나는 너가 좀 부족해도 우리 태식이 내조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결혼 승낙한 거다 알지? 옥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태식이가 지금 사업 시작하느라 힘들잖아. 네가 좀 도와줘야지. 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 생활비는 당연히 주는 거고. 옥자는 선언하듯 말했어요. 네. 며느리가 시부모 생활비 주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요즘 세상이 각박해도 그건 기본이지. 혜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매달 300씩 보내. 알았지? 300만 원이요? 왜? 많아? 너랑 태식이 둘 다 잘 버는데 300이 많아? 옥자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옥자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백화점으로 혜주를 불러냈습니다. 이거 봐. 친구들이 다 이런 거 들고 다녀. 명품 가방이었습니다. 이거 사줘. 어머님,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명품 하나 못 사줘? 친구들 앞에서 창피해서 어떻게 다니니? 옥자는 가격표를 혜주에게 들이밀었어요. 500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유가. 여유? 너 잘 벌잖아. 카드로 결제해.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카드를 꺼냈어요. 며칠 후 옥자는 또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댁 경조사 있는데 500만 원어치 상품권 준비해놔라. 500만 원이요?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런데 금액이 너무. 돈도 못 쓰는 며느리가 무슨 소용이야. 옥자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혜주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옥자가 태식과 함께 왔습니다. 혜주야, 우리 차 사야겠어. 태식이 말을 꺼냈어요. 차요? 응. 어머니 모시고 다녀야 하는데 불편하잖아. 외제차로 해야지. BMW나 벤츠? 옥자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너 카드 한도 얼마야? 할부로 끊으면 되잖아. 혜주는 손이 떨렸어요. 제 월급으로는 감당이. 내 연봉이 얼마인데 왜 감당 못해? 옥자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며느리가 벌면 시댁에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 정도도 못 해주니? 혜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혜주 명의로 차를 뽑았습니다. 옥자는 차 키를 받고도 고맙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좀 사람 사는 것 같네. 그게 전부였습니다. 혜주는 카드 청구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차 할부, 시어머니 생활비, 명품 가방, 백화점 상품권. 월급으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옥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님, 이번 달은 생활비를 조금. 왜? 못 준다는 거야? 월급으로 감당이 안 돼서요. 그럼 일을 더 하든가. 야근 수당도 있잖아. 옥자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무렵부터였어요. 태식이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거래처 미팅. 11시까지? 사업이 원래 그래. 태식은 대충 대답하고 샤워를 하러 갔어요. 어느 날 밤 태식이 샤워를 하는 사이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오빠, 오늘 재미있었어요. 다음에 또 만나요. 혜주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시카?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남의 폰을 왜 몰래 봐? 태식이 샤워실에서 나왔어요. 제시카가 누구야? 사업 파트너. 사업 파트너? 새로운 투자자 소개해준 사람이야. 왜? 태식은 휴대폰을 빼앗듯 가져갔습니다. 남의 폰 함부로 보는 거 아니야. 혜주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날부터 태식은 휴대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렸습니다. 전화가 오면 베란다로 나갔어요. 주말에도 미팅이 잦아졌습니다. 또 나가? 중요한 거래처야. 주말에도? 사업이 주말 가리나? 태식은 향수를 뿌리고 나갔어요. 냄새가 진했습니다. 혜주는 창문 너머 태식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날 혜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결혼 생활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이건 착취였습니다. 혜주는 통장을 열었어요. 잔액은 마이너스였습니다. 카드 빚은 5천만 원을 넘어섰어요. 혜주는 화면을 바라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혜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니까, 남편이니까. 혜주는 다시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요즘 태식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오늘도 거래처 미팅이야. 태식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말했어요. 평소보다 신경 쓴 차림이었습니다. 저녁 먹고 오는 거야? 응. 늦을 것 같아. 태식은 향수를 뿌렸어요. 냄새가 진했습니다. 혜주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뭔가 이상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혜주는 회사 동료와 식사 약속이 있었어요. 강남역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동료보다 조금 일찍 도착한 혜주는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이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젊은 여자와 함께였어요. 여자는 화려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 빨간 밑창의 하이힐, 긴 생머리를 넘기며 웃고 있었어요. 태식은 여자의 의자를 빼주며 앉혔습니다. 혜주에게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행동이었어요.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혜주가 앉은 곳에서는 잘 보였지만 태식 쪽에서는 혜주가 보이지 않는 각도였습니다. 혜주는 숨을 죽였어요. 태식은 메뉴판을 펼치며 뭔가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태식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자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태식도 잔을 들었습니다. 두 잔이 부딪혔어요. 그리고 여자가 무언가 말하며 태식의 팔을 살짝 쳤습니다. 장난스럽게요. 태식은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내렸어요. 하지만 싫어하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혜주의 손이 떨렸어요.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됐습니다. 태식은 평소 집에서 보이던 무표정한 얼굴이 아니었어요. 생기가 넘쳤습니다. 여자가 휴대폰을 꺼내 뭔가 보여줬어요. 태식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이 가까워졌어요. 혜주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굳어버렸거든요. 혜주야. 등 뒤에서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혜주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데. 아니, 괜찮아. 혜주는 가까스로 대답했어요. 다시 태식 쪽을 봤을 때 두 사람은 여전히 대화 중이었습니다. 혜주는 그날 저녁 내내 제대로 식사를 하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건 10시였습니다. 태식은 이미 와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왔어? 태식은 시선도 돌리지 않고 말했어요. 혜주는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여보, 왜? 오늘 누구 만났어? 태식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리모컨을 쥔 손이었어요. 거래처? 거래처? 응. 왜? 태식은 여전히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혜주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자야? 태식이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왜 그래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사업 파트너야. 제시카리. 태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사업 파트너? 응.
투자 쪽 전문가야. 해외에서 일했대. 태식은 다시 TV를 봤습니다. 혜주는 더 묻지 못했어요. 목이 막혔거든요. 왜 의심하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아니, 사업 얘기하는데 남자 여자가 어디 있어? 혜주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날 밤 혜주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태식은 제시카 얘기를 자주 꺼냈어요. 제시카가 좋은 투자처 알려줬어. 제시카 말로는 이번 달이 기회래. 제시카가 해외 쪽 정보가 많아. 혜주는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일주일 후 태식이 말했어요. 혜주야, 투자 하나 할까 해. 무슨 투자? 제시카가 소개해준 펀드야. 수익률 좋대. 혜주는 불안했어요. 얼마? 일단 5천만 원만. 5천만 원? 제시카가 소액으로 먼저 시작해보래. 효과 보면 더 넣고. 태식은 이미 결정한 듯 말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외 부동산 펀드야. 제시카가 직접 관리한대. 혜주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그 사람 믿을 수 있어? 왜? 여자라서 못 믿겠어?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시카는 실력자야. 나보다 경력도 좋고. 혜주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다음날 5천만 원을 제시카에게 보냈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혜주야, 봐봐. 태식이 신이 나서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이야. 2주일 만에 1,000만 원. 화면에는 입금 내역이 떠 있었어요. 제시카 말이 맞았어. 진짜 대박이야. 태식의 얼굴이 상기돼 있었습니다. 혜주는 화면을 봤어요. 1,000만 원. 너무 정확했습니다. 미끼 같았어요. 여보, 이거 이번엔 3억 넣을 거야. 3억? 응. 제시카가 이번 주가 기회래. 혜주는 불안했지만 막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태식의 휴대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태식은 화면을 확인하더니 베란다로 나갔어요. 응, 제시카. 태식의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혜주는 거실에 서 있었어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석 달이 흘렀어요. 태식은 점점 제시카 얘기만 했습니다. 집에서는 무표정했지만 제시카 전화만 오면 달라졌어요. 태식은 더 이상 혜주의 남편이 아니라 제시카의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혜주는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주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혜주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세봄 요양병원 간호사입니다. 이석철님 아시나요? 혜주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석철, 생부의 이름이었습니다. 혜주 씨 연락처가 보호자란으로 등록되어 있는데요. 환자분 상태가 안 좋으셔서 가족분이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태가요? 말기암이십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세요. 전화를 끊고 혜주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어릴 때 헤어진 이후 30년 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혜주는 태식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왜? 태식은 휴대폰을 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신데. 태식의 손이 멈췄어요. 아버지? 장인어른? 응, 어릴 때 헤어졌던 그 사람이 왜? 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말기암이래. 요양병원에서 연락 왔어. 요양병원? 태식이 코웃음을 쳤어요. 갈 거야? 잘 모르겠어. 혜주는 망설였어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냥 가지 마. 이제 와서 뭐하러. 태식은 다시 휴대폰을 봤습니다. 그래도 한 번은 봐야 할 것 같아. 태식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나도 같이 갈게. 같이? 혼자 보내면 또 정들어서
문제 생길 것 같으니까. 태식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사흘 후 두 사람은 병원을 찾았습니다. 외곽의 낡은 요양병원이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의 주차장도 좁았습니다. 여기네. 태식이 병원 간판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병실은 3층 끝 4인실이었어요. 문을 열자 소독약 냄새가 났습니다. 낡은 커튼, 금이 간 벽, 삐걱거리는 바닥. 침대에는 마른 노인이 누워 있었어요. 혜주는 문 앞에서 멈췄어요. 30년 만에 보는 아버지였습니다. 기억 속의 아버지는 건강했어요. 큰 손으로 혜주를 안아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침대에 누운 사람은 너무 작았어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 혜주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빠, 목소리가 떨렸어요. 노인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혜주를 봤어요. 왔구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혜주는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왜 그동안 연락 안 했냐고 물어야 할까요? 왜 이제야 찾냐고 따져야 할까요? 하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석철은 혜주를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미안하구나. 그 한마디에 혜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그 장면을 보며 입맛을 다셨어요. 병실 안을 훑었습니다. 낡은 침대, 낡은 장롱, 플라스틱 의자. 눈에 띄는 물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침대 옆 테이블엔 약봉지와 물컵뿐이었습니다. 태식은 이미 판단을 끝냈어요. 가진 거 하나 없네. 안녕하세요, 장인어른. 태식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이석철은 태식을 봤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혜주는 테이블에서 물컵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물 드릴게요. 손이 떨렸어요. 혜주야. 태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좀 늦었는데.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재촉하는 것이었어요. 잠깐만. 혜주는 물컵을 아버지 입에 가져다 댔습니다. 이석철은 조금 마셨어요. 혜주가 조심스럽게 물을 닦아드렸습니다. 태식은 시계를 봤어요. 노골적으로요. 이석철은 그 장면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병원 생활은 괜찮으세요? 태식이 물었어요. 공손한 말투였지만 관심은 없어 보였습니다. 혹시 불편한 건 없으신지? 태식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이석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태식을 계속 봤어요. 혜주야. 태식이 다시 불렀습니다. 나 약속도 있고 해서 우리 슬슬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돼? 혜주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오래 있으면 장인어른도 피곤하실 텐데. 다음에 다시 오면 되지. 태식은 웃으며 말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아버지를 봤어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그래. 이석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주가 일어서려는데 이석철이 손을 뻗었어요. 혜주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이었어요. 잘 살아라. 이석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주는 눈물을 참았어요. 네. 태식은 이미 문 쪽으로 가 있었습니다. 혜주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일어났어요. 병실을 나섰습니다. 복도에 나오자마자 태식의 표정이 변했어요. 저 영감탱이 완전 거지네. 여보, 무슨 그런 말을. 요양병원비도 기초수급으로 되는 것 같은데. 가진 거 하나도 없어. 태식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인데. 아버지? 30년 동안 연락도 없던 사람이 무슨 아버지야?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제 와서 딸 찾는 건 병원비 떠넘기려는 거야. 뻔하지. 그런 건 아닐 거야. 돈도 없는 노인네한테 정 붙이지 마.
나중에 부양 문제 생기면 골치 아프다고. 태식은 앞서 걸어갔습니다. 다음부턴 혼자 와. 나 바빠. 혜주는 복도에 서서 병실 문을 봤어요. 문틈으로 아버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전히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고 계셨어요. 혜주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태식은 불평을 늘어놓았어요. 괜히 왔어. 시간 낭비했어. 병실에 혼자 남은 이석철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주차장에서 태식이 혜주에게 뭐라 말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숙인 채 걷고 있었어요. 이석철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는 오늘 사위를 똑똑히 봤어요. 병실에서는 공손한 척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재촉하고 시계 보고 빨리 나가려 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들린 목소리. 시간 낭비. 돈도 없는 거지. 이석철은 확신했습니다. 저 남자는 딸을 지킬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 이석철은 천천히 손을 움직여 베개 밑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고 번호를 눌렀어요. 나야.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오늘 사위 봤어. 확인했어.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더니 이석철이 말했어요. 시작해. 전부 다. 통화를 끊고 이석철은 창밖을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병실에서의 40분. 그 시간이 훗날 모든 것을 바꿀 판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주 후 이석철이 숨을 거뒀다는 연락을 받은 건 새벽 4시였습니다. 혜주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혜주는 병실 밖 복도에 주저앉았어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웠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제대로 말 한마디 나누지 못한 재회였습니다. 혜주는 그저 아버지의 차가워진 손을 잡고 있었어요. 장례식장은 병원 1층의 작은 빈소였어요.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상복을 입고 영정 앞에 앉았어요.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죠. 오후 2시쯤이었어요. 빈소 입구가 시끄러워졌습니다. 혜주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식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옆에는 박옥자가 있었고 그 옆에는 제시카가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였어요. 혜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태식은 검은 정장이 아니었어요. 평소 입던 회색 외제 수트에 넥타이도 없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옷차림이 아니었어요. 제시카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이 팔에 걸려 있었어요. 옥자는 빈소를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게 뭐야? 진짜 초라하네.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렸습니다. 조문객들이 일제히 세 사람을 봤어요. 태식은 영정을 힐끗 보더니 혜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조문도 하지 않았어요. 혜주야. 태식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혜주는 일어섰어요. 왜? 이제 온 거예요? 혜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태식은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재상 위에 툭 던졌습니다. 영정 사진 바로 앞이었어요. 이거 뭐야? 혜주는 봉투를 받습니다. 이혼 서류. 내 도장은 이미 찍었어. 태식은 담담하게 말했어요. 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못 알아들었어? 이혼하자는 거야. 태식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주변 조문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여보, 여긴 장례식장이야. 아버지 영정 앞이잖아. 그래서? 뭐? 여기서 얘기하면 안 돼? 태식은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좋잖아. 한 번에 정리하는 거지. 혜주의 손이 떨렸습니다.
옥자가 끼어들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아들 옆에서 사라져줘. 처음부터 너랑은 어울리지 않았어. 옥자는 차갑게 말하며 빈소를 둘러봤습니다. 돈도 없는 거지 집안이라고 광고하니? 장례식장이나 제대로 된 데 쓰지. 조문객 중 한 명이 일어났어요.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뭐가요? 옥자가 돌아봤습니다. 여긴 고인 앞입니다. 고인?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인데요. 옥자는 비웃었어요. 태식이 영정사진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사람 인생 참 허무하네. 이렇게 초라하게 끝나고. 혜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만해. 뭘? 사실이잖아. 태식은 혜주를 봤습니다. 당신도 사실을 후회하지. 돈 한 푼 없는 아버지 다시 만난 거. 그게 무슨 그지 같은 요양병원에 있다가 죽었잖아. 너한테 남긴 것도 없고 빈이나 안 남겼음 다행이지. 태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혜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만하라고요. 이럴 거면 여긴 왜 온 거야? 너랑 끝내려고. 이혼하자고. 태식은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 이제 나한테 쓸모없어. 혜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라고? 못 들었어? 쓸모없다고. 태식은 비웃었어요. 당신 이제 돈도 없잖아. 통장은 텅 비었고 빚만 잔뜩이고 그런 여자는 필요 없어. 옥자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우리 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어. 생각보다 너가 돈이 별로 없어서 괜히 결혼시켰다니까. 혜주는 두 사람을 봤어요. 내가 사업할 때 도와주긴 했지. 인정해. 하지만 결국 지금은 한 푼도 없잖아. 이제 나한테 넌 쓸모가 없어. 쓸모가 없다고? 혜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 그러니까 거머리처럼 내 인생에 붙어 있지 말고 이제 좀 꺼져줘. 태식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거머리, 꺼져. 그 단어들이 가슴에 박혔어요.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말고 쿨하게 이혼하자. 태식은 제시카를 봤습니다. 제시카는 태식의 팔을 끼었어요. 조문객들이 보는 앞에서요. 옥자가 제시카를 봤습니다. 제시카 씨가 훨씬 낫지. 집안도 좋고 돈도 잘 벌고 능력도 있고. 감사합니다, 어머님. 제시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혜주는 세 사람을 봤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나는 가족이 아니었구나. 혜주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그저 돈줄이었어. 혜주는 손이 떨렸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평생을 함께할 남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내는 기계였을 뿐이에요. 서류 처리되면 다시는 볼 일 없을 거야. 태식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가자. 태식은 제시카와 함께 돌아섰어요. 옥자도 따라갔습니다. 제시카는 웃으며 태식의 팔에 더 바짝 붙었습니다. 세 사람은 빈소를 나갔어요. 빈소에는 혜주만 남았습니다. 조문객들은 감히 위로의 말도 건네지 못했어요. 혜주는 재상 위에 놓인 봉투를 받습니다. 이혼 서류. 아버지 영정 사진 바로 앞이었어요. 혜주는 천천히 봉투를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10년을 함께 산 사람이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혜주는 그저 돈줄이었습니다. 쓸모 있을 때만 필요한 존재. 돈이 떨어지면 버려지는 존재. 혜주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아버지가 웃고 계셨습니다. 아빠. 혜주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혜주는 곧 눈물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어요. 얼굴에서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완전히 식었어요. 혜주는 이혼 서류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접었어요. 이제 끝이구나. 혜주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더 이상 돌아갈 이유가 없다는 걸요. 아니, 돌아가선 안 된다는 걸요. 2시간이 흘렀습니다. 혜주는 빈소안 공기가 답답했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가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장례식장 밖으로 나왔어요. 공기가 더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혜주는 건물 앞 계단에 앉았어요. 그때였습니다. 입구 쪽에서 검은색 차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4대. 줄지어 들어왔어요. 모두 같은 차종이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혜주는 일어섰어요. 차들은 계속 들어왔습니다. 10대, 20대, 30대가 넘는 차들이 주차장을 가득 채웠어요. 혜주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차 문이 열렸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남자들, 여자들, 모두 단정한 차림이었어요. 그들은 일제히 장례식장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입구 양쪽에 줄지어 섰어요. 마치 의식처럼요. 혜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트럭이 들어왔어요. 짐칸에서 화환이 내려졌습니다. 고급 화환이었어요. 크고 화려했습니다. 한 개가 아니었어요. 10개, 20개. 직원들이 화환을 들고 입구에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로열시티 호텔 임직원 1동. 영면하소서. 한국호텔업협회. 고 이석철 회장님의 뜻을 기리며. 서울시 호텔조합. 혜주는 화환의 문구를 봤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초라한 빈소 입구가 순식간에 고급 화환으로 가득 찼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람들은 여전히 줄지어 서 있었어요. 고개를 숙인 채였습니다. 저기요. 혜주가 가까이 있던 직원에게 말을 걸었어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직원은 혜주를 봤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조문 왔습니다. 회장님이요? 네. 이석철 회장님. 혜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중년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이혜주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김동현 변호사입니다. 고 이석철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혜주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회장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고인께서는 로열시티 호텔 체인의 창업주이자 회장이셨습니다. 혜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로열시티? 전국 50여 개 지점을 운영하는 특급 호텔입니다.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했어요. 혜주는 주변을 봤습니다. 30대가 넘는 벤츠, 줄지어 선 직원들, 화환으로 가득 찬 입구. 이게 무슨 회장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에 임직원들이 조문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혜주는 다리가 풀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요양병원에.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건 회장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으셨을 겁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어요. 자세한 내용은 장례 끝난 후 제 사무실에서 말씀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장례 끝나고요? 네. 유언 집행이 있습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변호사는 또 다른 명함을 건넸어요. 사무실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혜주는 명함을 받았어요. 꼭 오셔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변호사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그때 뵙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서려는데 혜주가 불렀어요.
저기요. 네. 아빠가 정말 회장님이셨어요? 변호사는 혜주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혜주 씨를 마지막까지 생각하셨습니다. 변호사는 다시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어요. 혜주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계속 화환을 세우고 있었어요. 검은 정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빈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문을 하러요. 혜주는 빈소로 돌아갔어요. 영정 앞에는 고개를 숙인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명복을 빕니다. 사람들은 정중하게 절을 했어요. 혜주는 그 광경을 멍하니 봤습니다.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초라한 빈소였어요. 태식이 돈도 없는 집안이라고 비웃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고급 화환으로 가득 찼고 정중한 조문객들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혜주는 아버지 영정을 봤어요. 아버지는 웃고 계셨습니다. 사흘 후 아침 혜주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강남 한복판 고층 빌딩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넓은 회의실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들, 서류 가방을 든 여자들, 15명쯤 됐어요. 이혜주 씨시죠? 김동현 변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죠. 변호사는 혜주를 상석으로 안내했어요. 혜주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 혜주를 보고 있었어요. 이분들은 로열시티 호텔의 이사진입니다. 변호사가 설명했어요. 이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혜주는 숨이 막혔어요. 변호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꺼냈어요. 먼저 회장님께서 남기신 기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파일을 펼쳤어요. 표지에 진실의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는 혜주 씨 곁에 있는 남편이 과연 따님이 기댈 수 있는 사람인지 긴밀히 조사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그 결과 강태식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제시카 리 씨와 내연 관계를 유지해 왔고 혜주 씨 명의로 총 3억 2천만 원을 무단 인출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제시카 리 씨는 전문 투자 사기꾼으로 6건의 사기 전과가 있습니다. 혜주는 손으로 입을 막고 서류들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회장님께서는 사위가 딸을 지킬 사람인지 이미 판단을 끝내셨습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말했어요. 이 자료는 혜주 씨를 보호하기 위한 방패입니다. 혜주는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 유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고 이석철 회장님은 로열시티 호텔 체인의 모든 지분을 딸 이혜주 씨에게 상속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또한 이사회 만장일치로 혜주 씨를 차기 이사회 의장이자 회장으로 선임합니다. 혜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저를요? 네. 전문 경영진이 실무를 담당하고 혜주 씨께서는 회장으로 계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마지막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이건 회장님께서 혜주 씨에게 직접 남기신 편지입니다. 혜주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열었어요. 혜주야, 내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지금 내 남편은 내 곁을 지킬 사람이 아닌 것 같구나. 하지만 아빠는 내 인생을 대신 결정하고 싶지 않아. 다만 네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료만 남겨둔다. 아빠가 남긴 이 모든 것으로 네가 다시 일어서길 바란다. 사랑한다, 내 딸. 혜주는 편지를 쥔 채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주셨던 거예요. 말없이 멀리서 하지만 확실하게. 장례식장에서의 모욕도, 태식의 이혼 통보도 모두 아버지가 예견하셨던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걸 기록으로 남겨 딸이 무너지지 않도록 방패를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해주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빠. 그날 해주는 알았습니다. 자신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해주와 이혼 서류를 처리했어요. 해주는 아무 말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태식은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했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인생이 편하다. 곧 대박 난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제시카는 연락이 뜸해졌어요. 투자금은 한 푼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하지만 태식은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박옥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태식아, 오늘 내 생일인데 근사한데 가서 밥 먹자. 근사한 곳이요? 어디요? 로열시티 호텔. 거기 식당 괜찮다던데. 옥자의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네. 오늘 저녁에 가요. 저녁 7시 두 사람은 로열시티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고층 빌딩이었어요. 입구부터 화려했습니다. 와. 옥자는 입구를 올려다봤어요.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가 빛났어요. 천장이 높고 곳곳에 고급 소파가 놓여 있었습니다. 옥자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위축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애써 태어난 척 했어요.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네. 태식도 불편했습니다. 이런 곳에 온 게 처음이었거든요. 식당이 몇 층이래요? 20층이래.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옥자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어요.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어요. 식당 입구가 보였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직원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두 분이신가요? 네. 태식이 대답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었어요. 두 사람은 입구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때였어요. 입구 쪽이 갑자기 분주해졌습니다.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뭐지? 옥자가 중얼거렸어요. 복도 한쪽에서 사람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들, 여자들, 모두 허리를 숙이고 있었어요. 그 중심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였어요. 진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어요. 태식은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익숙한 것 같았어요. 여자는 임원들과 짧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번 달 실적 보고서는 내일 오전까지 부탁드립니다.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태식은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 네, 회장님. 임원 중 한 명이 대답했어요. 회장님. 태식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여자가 몸을 돌렸어요. 해주였습니다. 태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해주는 자연스럽게 걸어갔습니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직원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옥자는 눈을 크게 떴어요. 저 여자.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해주가 이쪽으로 걸어왔어요. 태식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해주의 얼굴은 무표정이었어요. 아무 감정도 없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스쳐 지나가려 했습니다. 해주야. 옥자가 소리쳤어요. 옥자는 해주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그 순간 검은 정장의 남자가 앞을 막았어요. 죄송합니다. 남자는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켜요. 우리 며느리라고. 옥자가 소리쳤어요. 해주는 멈춰 섰습니다. 천천히 옥자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모르는 분입니다.
혜주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어요. 옥자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 저 아세요? 저는 처음 뵙는 분인데요. 혜주는 다시 말했어요.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옥자는 입을 벌렸다 다물었어요. 혜주야, 나야. 실례하겠습니다. 혜주는 옥자의 말을 끊었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임원들이 뒤를 따랐어요. 검은 정장의 남자는 여전히 옥자 앞을 막고 있었습니다. 손님, 다른 손님께 불편을 들이시면 안 됩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옥자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혜주는 복도 끝으로 사라졌어요. 뒷모습조차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그 모습을 멍하니 봤어요. 혜주는 자신들을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정말 혜주야?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근데 왜 저기 있어? 회장님이라고 불렀잖아. 옥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 초라한 빈소, 돈도 없는 집안이라고 비웃었던 그날, 혜주의 아버지는 이 호텔의 주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혜주는 이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태식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손님, 자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태식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옥자가 태식의 팔을 잡았습니다. 태식아, 우리 나가자. 옥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으로 들어가지 못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어요. 차에 타서도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태식은 핸들을 잡고 있었어요. 시동을 걸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태식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옥자는 창밖을 봤어요.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니야? 옥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태식은 작게 대답했어요. 그럼 혜주가 정말 이 호텔 주인이야? 그런 것 같아요.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던진 이혼 서류가 자신 인생의 마지막 안전줄이었다는 거요. 그 줄을 스스로 끊어버렸습니다. 우리, 어떻게? 옥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태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태식은 모든 걸 잃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태식의 삶은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만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시카, 연락 좀 해줘.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오빠, 제시카, 왜 연락 안 했어? 미안해요. 바빴어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 이번이 마지막 고비예요. 뭐가? 투자건이요. 지금 추가로 넣지 않으면 다 날려요. 태식은 손이 떨렸어요. 얼마? 2억이요. 이번 주까지예요. 태식은 망설였습니다. 지금 여유가. 그럼 지금까지 넣은 돈 다 포기하실 거예요? 제시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이미 5억 넘게 넣었잖아요. 여기서 포기하면 그게 다 날아가요. 태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알았어. 마련해 볼게. 전화를 끊고 태식은 통장을 확인했어요.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태식은 대출을 알아봤어요. 신용대출 한도가 3천만 원 남아 있었습니다. 대출을 받았어요. 하지만 부족했습니다. 태식은 옥자에게 전화했어요. 어머니, 돈 좀 빌려주세요. 얼마? 1억 7천 정도? 옥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디 쓰려고?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넘기면 돼요. 옥자는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아파트 보증금밖에 없어. 그거라도 좀. 그럼 우리 어디 살아? 곧 갚을게요. 제시카가 수익금 준다고 했어요. 일단 월세로 돌리세요. 옥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았어. 준비해 볼게. 3일 후 태식은 2억을 제시카에게 보냈어요. 잘 받았어요, 오빠.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제시카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시카에게 전화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2주일이 지났어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투자 사기 조직 적발. 피해액 100억 원대. 화면에 제시카의 얼굴이 나왔어요. 태식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제시카 리로 알려진 김모 씨는 해외 금융 경력을 위조하고 태식은 화면을 멍하니 봤어요. 사기꾼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어요. 다음 날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태식 씨 출석 요구합니다. 사기 방조 및 횡령 혐의입니다. 제가 피해자예요. 명의와 계좌가 사기 자금 흐름에 사용됐습니다. 조사 받으셔야 합니다. 태식은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태식은 혜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걸었어요. 여전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혜주야, 나야. 제발 전화 좀 받아줘. 읽음 표시도 뜨지 않았어요. 10통을 넘게 전화했지만 한 번도 받지 않았습니다. 태식은 그날 오후 로열시티 호텔을 찾았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내 데스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이해주 회장님 만나러 왔는데요. 직원이 두 사람을 봤어요. 약속하신 건가요? 아니요. 급한 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약속 없이는 뵐 수 없습니다. 제발이요. 가족이에요. 태식이 말했습니다. 직원은 잠시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직원이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모르는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태식은 얼어붙었어요. 뭐라고요? 더 이상은 곤란합니다. 나가주시겠습니까? 경비가 다가왔습니다. 혜주야. 태식이 소리쳤어요. 이해주. 나야.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경비 2명이 태식을 막았어요. 손님, 조용히 해주시겠습니까? 혜주야. 제발. 태식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태식은 로비 밖으로 끌려나갔어요. 얼마 후 고층 엘리베이터가 내려왔습니다. 혜주가 나왔어요. 직원들과 대화하며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식과 단 10m도 떨어지지 않은 거리였어요. 하지만 혜주는 이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요. 태식은 주저앉았어요. 완전히 끝났습니다. 그 무렵 혜주는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생부가 남긴 기록, 태식의 자금 흐름, 제시카와의 거래 내역, 명예 도용 증거. 혜주는 그 자료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어요. 필요한 것만 정확하게요. 한 달 후 태식은 사기 방조 및 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옥자는 아파트를 잃었어요. 보증금을 태식에게 줬고 그 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옥자는 친척 집을 전전하게 됐어요. 좀 재워줘. 며칠만. 큰언니, 우리도 형편이. 문이 닫혔습니다. 옥자는 또 다른 친척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옥자는 갈 곳이 없었어요. 작은 짐가방 하나를 끌고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찜질방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공원 벤치에서 잠들었어요. 며느리를 돈 나오는 기계로 봤던 여자의 마지막이었습니다. 태식은 구속됐습니다.
사기 방조 및 횡령 혐의였어요. 호송차에 실려 교도소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거리를 봤어요. 그 모든 것이 이제 자신과 상관없는 세상이었습니다. 태식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는 거리요. 1년이 흘렀습니다. 태식은 교도소에 있었어요. 사기 방조 및 횡령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독방이 아니었어요. 6명이 함께 지내는 방이었습니다. 태식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어요. 장례식장에서 던진 이혼 서류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만 참았어도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해주는 호텔 경영을 전문 경영인에게 맡겼습니다. 1년 동안 실무를 배웠지만 이제는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해주는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구상하던 사업이었어요. 장학재단.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해주는 직접 재단을 찾았어요. 이 아이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친척 집을 전전하고 있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해주는 그 서류를 봤어요. 어린 시절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액 지원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주는 더 이상 누군가를 증명하기 위해 일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주말 해주는 차를 몰고 나갔습니다. 도착한 곳은 묘지였어요. 언덕 위에 작은 묘가 있었습니다. 2개의 비석이 나란히 서 있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의 합장묘였습니다. 해주는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꽃을 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해주는 조용히 말했어요. 2분, 하늘나라에서 잘 계시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어요. 해주는 비석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그리고 감사해요.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셔서. 해주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그 말을 건넸어요. 정말 괜찮았습니다. 해주는 일어섰어요. 묘지를 나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백미러를 봤어요. 거울 속 해주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눈치를 보지도 않았어요. 해주는 작게 웃었습니다. 차를 출발시켰어요. 돌아가는 길은 로열시티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향했어요. 오늘은 장학생들을 만나는 날이었거든요. 해주는 더 이상 남편을 위해 돈을 벌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통장을 열지도 않았어요. 이제 해주는 자신이 원하는 일을 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고 홀로 버티는 사람들을 응원했어요. 해주는 더 이상 누구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누구의 돈줄도 아니었습니다. 해주는 그저 이해주였어요. 자기 인생의 주인. 다시는 빼앗기지 않을 삶을 사는 사람. 차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해주는 그 빗속을 달렸어요. 자신의 자리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사연 주인공에게 건네고 싶은 위로나 응원의 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내일도 밝고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